니네 집 담보 좀 걸자.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그릇 위에서 멈췄지요. 순간 귓가가 멍해지면서 방금 들은 말이 제대로 들린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니네 집 담보로 시동생 집었는데 좀 보태줘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형님 노릇하는 거 아니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담보, 우리 집을, 시동생 집을 구하는데 도와주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큰일인데요. 저희 집에도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손살에 치듯 끊어버렸습니다. 대출이 남았으면 어때? 너희는 집이 있잖아. 시동생은 전세도 제대로 못 얻어서 월세 살림 전전하는데 형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 도와주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동생이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우리 생활 전체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담보라는 게 신중하게? 네가 뭘 그렇게 신중하게 따져? 시동생은 너희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되겠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아니, 최소한 이 말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동생 집 좀 구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니네 집 담보 좀 걸어야겠다.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냥 담보만 잡히는 거잖아. 실제로 뭐 문제될 일 없어.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동생 도움 한번 못 주면 형이라고 할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 그동안 남편은 제 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일에서는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담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시동생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못 갚긴 왜 못 갚아? 시어머니가 벌떡 소리쳤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렇게 무책임한 애냐? 네가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그리고 설령 뭐가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남편은 제게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네 말은 결국 우리 막내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동생을 못 믿는다는 게 말이나 돼?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생을 못 믿는 악독한 형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며느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담보 우리 집 시동생.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남편이 단 한 번도 제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의 시작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아침상을 차려야 했지요.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늘 말씀하셨어. 큰아들은 동생들 챙겨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할머니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어. 동생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그게 안 되나 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는 건.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현금으로 줄 수 있어? 없으면 담보밖에 방법이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나오며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장남으로 태어난 게 복이야.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지. 네가 장남 며느리가 됐으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지. 맨날 피해만 생각하면 어떡해. 장남의 책임 며느리의 의무. 저는 이 말들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시동생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절반을 냈고 시동생 아이 돌잔치 비용도 상당 부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드리는 용돈도 우리 몫이 컸지요. 그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기반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시동생네도 맞벌이 하시잖아요. 시간을 좀 더 두고 모으시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어딨어. 애들은 자라고 전세는 곧 만기고. 네가 애 키워봐서 알아? 월세 살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 우리 정말 힘들어요. 부엌 문이 열리며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아니면 원래 와 있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네는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우리는 반지하예요, 반지하. 곰팡이 냄새 때문에 애가 기침을 달고 살아요. 시동생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부유하게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만 책임져야 하지? 시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하지만 그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시동생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괜찮아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잡는 게.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책임진다잖아. 뭐가 문제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아이를 재운 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뭘? 담보 이야기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괜찮은 일인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한테 이미 그러겠다고 했잖아. 언제요?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동의가 꼭 필요해?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우리 집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이 집은 우리 둘 명이잖아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런 거지.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우리 집에서 다 됐어. 당신네 집에서는 얼마 안 보탰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시댁에서 낸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그게 제 지분을 무시할 이유가 될까요? 그럼 제 이름은 왜 올린 거예요? 형식적이면 당신 명의로만 하면 됐잖아요. 세금 때문이었어, 세금. 부부 공동 명의면 취득세 감면 받잖아. 그것도 몰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뭐예요? 세금 절약용 명의에 빌려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집은 우리 집안 돈으로 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 돕는 데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 월급은요? 8년 동안 제가 벌어온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생활비에, 대출 이자에, 명절 용돈에 다 보탰잖아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뭘 했다고. 당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다 쓰면서.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옷을 산 게 언제였나요? 작년 겨울 코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는 1년에 두세 번이 전부였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제가 돈을 낭비한다고, 우리 집에 기여한 게 없다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담보 문제는 제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 당신 의견 따위 필요 없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랑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당신만 좋은 며느리, 좋은 형수 노릇 안 하겠다고? 그게 사람이야? 저도 사람이에요, 여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고? 우리 동생이 그렇게 못 믿어?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결혼 전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남편이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년 결혼 생활 처음으로 남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동등한 배우자가 아니라 그저 시댁의 뜻을 따라야 하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친정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담보 요구, 남편의 태도, 어젯밤의 다툼까지. 한참을 듣던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잖아.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담보 좀 잡히면 어때? 실제로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시동생이 갚을 거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 결혼하면 양쪽 집안 다 챙겨야 하는 거야. 엄마도 시집살이 할 때 얼마나 참았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편이 아니시네요. 편이고 자고가 어딨어. 내가 시집 식구들이랑 사이 나빠지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내 생각해서라도 잘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 엄마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친정 아버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내 엄마한테 들었다. 아빠, 시댁에서 그렇게 원하면 들어줘라. 괜히 고집 부리다가 남편이랑 사이만 나빠진다. 아빠, 이건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지.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들 좋은 거 아니냐? 아버지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절대 안 돼. 담보 잡히면 너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야. 드디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지? 당연하지. 시동생 집 사주는 게 왜 너희 책임이야? 그 사람들 완전 너를 호구로 보는 거야. 수진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말이야,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다 시댁 편이더라.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착하게 살았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모두가 제게 참으라, 양보하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친구한테 가서 우리 집안 험담했겠지? 맨날 그렇더라. 그게 아니라. 됐어. 내일 엄마 오신다. 제대로 대답 준비해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울었어, 지원아. 엄마 괜찮아.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도 버텨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저를 보며 자라는 아이가 혹시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배우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킬 힘이 제게 있을까요? 그건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아이들까지 함께였지요.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가, 우리 오늘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았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은행 로고가 보였습니다. 담보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너희 집 담보로 2억만 대출받으면 돼. 시동생이 집 계약금 치고 나머지는 시동생 명의로 대출받는 거야. 너희한테 피해갈 일 전혀 없어.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동생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형수님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형수님은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사시면서 왜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희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형님도 부모인데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동의할 거라고, 아니 동의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활용 안 하는 게 바보야. 너희도 손해볼 거 없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만약은 무슨 만약? 내가 책임진다니까. 너는 시동생을 그렇게 못 믿냐? 자기 형수가 도와주는데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툭 쳤습니다. 빨리 그러겠다고 해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생각을 해? 뭘 더 생각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 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게 잘못이었나 봐. 요즘 젊은 것들은 시집 식구가 뭔지도 모르더라. 자기 좋을 것만 챙기고. 시동생 아내가 휴지를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나는지 아니면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건데 형수님은 정말 너무하세요. 모든 게 제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냉정한 사람,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저는 더 나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협박처럼 남겨진 서류였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 더는 못 기다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꿈, 길거리로 쫓겨나는 꿈. 하지만 남편은 태어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부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현관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여기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지나가다 들를 곳이 아니었지요. 거실로 안내하자 시동생 아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부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불편한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 다음 달까지
지금 집에서 나가야 해요. 저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하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전세 만기도 아닌데 쫓겨나는 거예요. 시동생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애들 학교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저를 압박하기 위한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평생 부탁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요. 평생 은인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원수가 되겠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시동생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도가 안 나와서 담보를 넣어야 해요. 시동생이 덧붙였습니다. 형님 내 담보만 있으면 돼요. 저희가 성실하게 갚을게요. 제 월급 전부 대출 갚는 데 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월급 전부를 대출 상환에 쓴다면 그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까요? 결국 또 우리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동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형이 외면하면 안 되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아니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동생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제발이요. 저희 애들 생각해서라도 형수님도 엄마잖아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제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면 저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조카들을 길바닥에 내모는 냉혈한 고모, 피도 눈물도 없는 형수. 시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 도장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는다는 걸 그들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랑 같이 은행 가자. 빨리 처리해야 동생네가 집 구할 수 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을 하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들렀다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네 집에 갔다 왔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계속 버티면 이혼도 생각하래. 그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이혼? 담보 문제 때문에 이혼을?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다 상의했어. 담보 하나 못 잡히게 하는 며느리랑은 못 살겠대.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전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진심이지. 가족도 못 도와주는 사람이랑 뭐하러 살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여보, 이건 가족을 안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거라고요. 남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활 기반? 그딴 거 없어도 살아. 다른 사람들은 다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래도 잘만 사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건 뭡니까? 남편도 집을 사자고 했었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다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생각해요? 저랑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 잘해봐. 담보냐, 이혼이냐.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게 선택권 같은 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를 잡히든 이혼을 하든 어느 쪽이든 제가 모든 걸 잃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니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할까요? 이혼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엄마를 보며 자라는 게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걸까? 아빠가 엄마를 협박하고 할머니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보며 자란다면 이 아이도 결국 같은 삶을 반복하는 건 아닐까?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민수한테 들었다. 이혼까지 가고 싶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 세게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 거야, 말 거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혼 협박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만 말을 걸었고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했고 밤에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시댁의 압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 우리 아들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 손녀 생각이라도 해라. 하루에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동생 아내도 가세했습니다. 메신저로 집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곰팡이 핀 벽, 좁은 방, 우는 아이들 그리고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형수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형수님은 편한 집에 사시면서 이게 보기 좋으세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지울 수도 답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다가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해해 줄까요?
시댁 때문에 이혼 위기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제 잘못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나야, 시어머니한테 연락 왔다.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힘든 건 다들 알아. 그래도 참아야지.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친정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 말 안 해요?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아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삼촌네 집 안 사주는 나쁜 엄마래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제 딸에게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이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는 지원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8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거칠어진 피부 한 달 사이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주면 우리도 조치 취할 거야. 각오해. 조치 그게 뭘까요? 이혼 소송일까요? 아니면 더한 무언가일까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당하기만 하면 저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딸아이마저 잃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제가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딸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시내에 있는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담보 요구, 이혼 협박, 시댁의 압박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담보를 설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두 사람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만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요나 협박으로 서명을 받아내는 것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부당한 압박입니다. 그들은 제가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법을 모르고 권리를 모르고 그저 순순히 따를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혼까지 간다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결혼 기간 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더 많은 금액을 냈다고 해도 제 몫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결과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게 좋겠죠. 일단 상대방에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상담소를 나오며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오신다. 결정 좀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오가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딸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요.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다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였습니다. 셋이서 오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준비됐냐?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딸아이는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서류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시동생이 도장까지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안 해? 시간 없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술렁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법률상담소에서 받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오늘 법률상담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법률 상담? 내가 감히 우리 가족 일을 남한테 떠벌렸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일이 아니라 제 권리 문제예요. 그리고 떠벌린 게 아니라 정당한 상담을 받은 거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서명할 수 없다는 걸 법적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동생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정말 절박해요. 법이고 뭐고 저희는 당장 다음 달에 쫓겨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정심을 이용한 압박도 심리적 강요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시동생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형님,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제라면 왜 저희 집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세요? 대출금을 못 갚으면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저는 준비한 서류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알아봤어요. 어머니 명의 재산으로는
2억 대출을 감당할 수 없더군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조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남편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어머니 재산 조사까지 했다고?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조사하는 게 이상해요?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완전히 등지시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다 녹음되고 있어요. 계속 협박하시려면 하세요.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이 쏟아질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저는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시동생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각오는 했지? 이러다 진짜 이혼이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자료였습니다. 이혼하시면 이 집의 제 지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시댁에서 더 많이 냈다고 해도 결혼 기간 동안 제가 생활비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혼 사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특히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옳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거실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고 남편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시동생네가 정말 집이 필요하시다면 시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세요. 어머니 명의 재산이니 어머니가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집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니 재산으로 책임지셔야죠. 시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집은 나중에 우리 형제가 상속받을.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서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니면 시동생네가 시간을 두고 돈을 모으세요. 급하다고 하시지만 그게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시동생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시네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도 있어요. 제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정말 우리 가족 이렇게 만들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저와 아이보다 시댁을 선택했잖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시동생 부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한 달 동안 당신이 저를 지켜주길 기다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였을 뿐이죠.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선택하세요. 저와 지원이를 택할 건가요? 아니면 시댁을 택할 건가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안 돼?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당신은 끝까지 그 선택을 하시는군요. 방으로 돌아가며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짐 쌀게요. 지원이랑 저는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요.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친구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해냈어. 드디어 내 목소리를 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넌 충분히 강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동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사기를 당했어요. 집 계약금으로 모아둔 돈 전부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시동생이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려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깡통 전세였고 집주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축한 돈 전부 날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만약 제가 담보를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며느라기야, 네 말이 맞았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막내가 사기를 당했단다. 전세 사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니네 집 담보 잡았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니네 집까지 날아갈 뻔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담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며느라기야.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협박도 회유도 아닌 진짜 사과였습니다. 다음 날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한 거야. 저는 차를 내오며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집 담보 잡았으면 동생 전세 사기 당한 것 때문에 우리 집까지 위험했을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자기가 얼마나 무모한 요구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동생네가 사기당한 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동시에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네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버텨줘서 우리 집이라도 지켜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이게 바로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돈 문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으로 오셨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막아줘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걸 막아준 거야. 고맙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동생네가 어려워진 게 기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알았어. 시동생의 전세 사기 사건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 부부가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시동생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형수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 계산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경솔했어요. 급하게 집을 구하려다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압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안 계셨으면 형님네 집까지 날아갔을 거예요. 저희 때문에. 시동생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월세방을 구했어요. 작지만 저희 형편에 맞는 곳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모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야,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래대로 잘 지내고 싶었어요. 다만 제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는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겠어. 장남이라고 며느리라고 당연한 게 아니더라.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변할게. 아니, 변한다가 아니라 원래 했어야 할 걸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계획을 세울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올 추석에 시댁 갈까? 아니면 우리끼리 보낼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시댁에 가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시댁에 가요. 하지만 하루만 있다 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시동생네는 작은 월세방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동생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동생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오신 게 아니라 미리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오셨습니다. 며느라기야, 내일 오후에 잠깐 들러도 될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지원이 줄 거야. 할머니가 용돈 좀 모았어. 몇 달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주방 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동생 아내와 함께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며느라기는 앉아 있어. 너도 명절인데 쉬어야지. 식사 시간에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먼저 먹고 여자들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저는 약간 쑥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버텨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꿔줘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꾼 거예요. 딸아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좋아졌어. 엄마한테 안 나쁘게 대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원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시댁에서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들도 들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권리를 아는 사람, 제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